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책은 너무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정답은 외면하고 뭔가 또 다른 답을 찾다 보니까 꽁수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곡된 답이 꼬이는 거죠. 계속 꼬이는 거죠. 맞습니다. 뭐 야당 얘기다가도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잘 안 듣더라고. 그래도 듣는 분 좀 있으시더라고.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당면한 전세난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과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주거 안정을 좀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좀. 저는 뭐 답은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어제 우리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하고 같이 또 이런 부동산 현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분과 같이 공감하는 거 그거예요. 바로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솔직히 잘못된 거. 그동안 정상적으로 흘러오던 우리 대한민국 정책을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념적 잣대로 다시 재단하면서 기존 정책과 기존의 모든 우리 시장 현상을 갖다가 무시하고 시스템을 억지로 바꿔놓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왜곡된 정책들, 잘못된 정책들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되돌린 거 되돌려야죠. 바로 잡아야죠. 거기다 규제가 꼼짝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막 터뜨리니까 엄짝달싹 못하잖아요. 거래세, 보유세 동시에 올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뜯기는. 그렇죠. 예. 사육당하고 해체당하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되겠죠. 이게 뻔히 보이는데 왜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 전월세 대책은 분명하잖아요. 바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세운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이거를 보완해서 부활시켜야 된다. 자, 어떻게 보완하느냐? 지금 왜 다주택자를 우리가 좀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남들이 못 갖는 그런 요지의 좋은 집을 다량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캐피탈 게인을, 불로소득을 독식한다. 그건 좀 나쁜 현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불로소득에서는 철저하게 환수 정치를 마련해야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은 양도소득세도 많이 면제해 주다 보니까 실제는 과도한 그 시세 차익이 돌아간 것도 일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매도시에, 양도시에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은 환수하는 장치를, 세제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다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자. 다시 말해 그분들에게 보유세라든가 이런 그 민간 임대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세제 부담은 이제 좀 종전처럼 이렇게 인센티브로 인하해주고 대신 저는 그 단기 임대가 4년 플러스 4년인데 그것을 이제 5년으로 좀 늘려서 임대 기간도 넉넉하게 그다음에 이제 또 올릴 수 있는 그 전월세 상한제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5%로 하든 그거는 저희들이 좀 한번 인플레 감안한 적정 수준의 이제는 임대료, 착한 임대료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장기 임대 10년 임대 뭐 이런 것도 같이 종전처럼 부활, 아파트는 다 그걸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시 부활시켜 주면 정상적으로 이제는 착한 그다음에 안정적인 중장기 그 전세, 그 월세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까 또 2년 그 실입주 의무제, 그것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그 전월세 상승에 또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그런 즉각이 나타나는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그 11월 19일에 발표한 이 정부의 전세 대책이라는 것이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의 그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잘못된 거를 좀 되돌리기만 하면 근데 뭐 단순히 되돌리려서는 안 되고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논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좀 여당과 정부 여당이 좀 이걸 좀 진짜 좀 이렇게 가슴을 열고 좀 뭐 야당 얘기다가도 귀를 기울여서 이 국민의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잘 안 듣더라고. 그래도 듣는 분 좀 있으시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 국감 때 우리 이 정부의 그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주장하던 감정원
내서 산정한 주택 그 뭐 매매 지수, 주택 가격, 매매 가격 지수를 뭐 이 정부 들어서 뭐 14%밖에 안 올랐다 서울 지역에. 그거를 하도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보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쟤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부자진들하고 같이 이제 실거래가 분석을 해봤어요. 주요 그 서울 지역 주요 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들을. 그랬더니 3년 사이에 다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다 2배.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거기다가 심지어 뭐 최근에 6월에서 10월 사이, 4개월 사이에도 무려 뭐 11% 정도가 또 올랐어요. 또 최근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막 큰 소리 치던 와중에도 막 그렇게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이 현주소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통계가 잘못 인용되는 것 같다라고 또 이건 인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택 거래 통계, 주택 그 매매 통계, 가격 통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것이 실거래 통계, 그거를 좀 보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물가지수 산정할 때도 주요 물가지수 또 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 물가를 다시 별도로 추정하듯이 이거 주택 가격, 주택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건 랜드마크 단지들의 이 아파트 시세들이잖아요, 동네별로.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인 좀 집값 뭐 이제 전월세 관련 물론 이제 이게 안정되는 게 필요한데 전체적인 주택 이게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최초에는 이제 규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규제 위주, 세금 폭탄 위주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만 그렇죠. 가다가 이제 올해 이제 해가 이제 그 5, 6 대책인가 뭐 그 고 대책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하도 막 이렇게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뭐 비판하고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그냥 뭐 마지못해 사실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이제 공공 재건축, 뭐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를 좀 이제 추가로 만들겠다. 뭐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공급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진짜 좀 효과가 있을런지 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대책은 너무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게 실천화되고 실행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런 뭔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확신이 또 잘 안 보여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대책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공급 대책이 처음 이제 제시된 것이 그동안 쭉 초기에는 강화를 하다가 2018년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처음 나옵니다. 9월 그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계획 대책이 나오죠. 그다음에 2018년 12월 19일 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나오고요. 뭐 이후에도 이제 공급 대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가끔 양념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특히 지난 저희들이 7월 29일에는 우리 당에서 먼저 하도 이 정부가 공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길래 100만 원 공급 대책을 우리가 먼저 딱 그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그 이종배 정책위장께서 이렇게 하면 100만 원 공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바로 이제 이어서 그 127만 원 공급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8월 13일 날 정부가 발표했죠. 그렇게 한다면 뭐 공급 대책을 이렇게 발표했으면 이제 그거를 신뢰감 있게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 동네가 현상을 들여다보니까 저항이 심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 태릉 시시 지역, 그 지역이 또 그린벨트냐 아니냐 갖고 또 논란이 많았죠. 대통령께서는 그린벨트는 절대 손 안 대겠다 해놓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또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장 그 지역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동네 허파 같은 이런 녹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의 희생양으로 우리 주민들을 쾌적한 생활 환경을 훼손하느냐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과천 같은 데도 과천에 지금 청사 앞에 그 옛날에 우리 보시던 그 운동장 그게 이제 공공 청사용지로 도시계획상에 이제 유보지로 남겨놓은 땅이거든요. 도시 지역과 청사 간에 그 지금 오픈 스페이스로 상당히 소중한 땅인데 그 쾌적한
그곳을 갖다가 이제 그 정부 임대주택으로 채우겠다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저항이 심하죠. 예, 바로 그러한 현상들. 또 뭐 이런 재건축을 통해서도 뭐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재건축 조건이 너무 또 까다롭잖아요. 예. 뭐 심지어 이제 임대주택 비율 문제라든가 또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정부의 이 태도로 봐서는 불로소득을 이만큼이라도 안 주겠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안 준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안 준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우리 그렇다면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게 나와도 그걸 실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과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규제 완화죠. 각종 규제, 공급을 얼금하고 있는 이 규제들. 아까 말씀드리는 그 뭐 2년 실입주 규제 이런 것도 우선 전월세 매물을 이렇게 그 위축시키고 오히려 더 수요만 촉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각종 그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들. 예. 뭐 이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이제 이런 다양한 규제가 지난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이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규제가 많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이런 여력은 훨씬 더 또 떨어지는 거죠. 동력으로. 예, 상가 공실도 이런 활용한다고는 했는데 그 실행 대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상가도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좀 디테일이 약하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장애 요인이 많을 맞습니다. 겁니다. 당장 뭐 상가만 하더라도 그 한 채 두 채가 되는 게 아니라 상가를 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맞습니다. 뭐 공실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그렇죠. 아닌데 주차 문제라든가 화장실 그런 그렇죠. 주방 문제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아무런 것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일단 우선 급하니까 빨리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없어요. 이제 그런 정책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도를 외면하다 보니까 정도로 가서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고 그리고 과거에 잘된 정책은 받아들여서 그거는 선순환 그 계승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정답은 외면하고 뭔가 또 다른 답을 찾다 보니까 꽁수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곡된 답이 꼬이는 거죠. 계속 꼬이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 저희가 듣기로 최근에 그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로 올리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다 했는데 잠깐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취지라든지. 예. 사실 요새 이제 우리 그 강남구 현상에서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더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차피 한정된 용지에 좀 종상향을 해서 사실은 부족한 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기존 주택 노후화된 주택도 개선을 해서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들도 좋아지고 또 주변에도 이렇게 좀 랜드마크적인 또 경관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뭐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용적률입니다. 예. 기존 한정된 땅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또 환경도 개선하려면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 시의 조례가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철학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허용한 용적률보다도 훨씬 낮게 조례로서 묶어놓으니까 그건 국민들 여망하고 시대적 여망하고는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률에서 어차피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은 상한을 정해놓은 거니까 하한이야 뭐 이제 얼마든지 시장 여건과 그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되는 거고 이제 상한을 좀 더 기존에 그 우리 조례가 정한 것 중에 좀 높게 설정된 거 기준으로 기존보다 한 2배 가까이를 아예 그냥 우리가 그 용적률 법정주의 해갖고 시행령에 있던 거를 법률로 올려서 법정주의로 그 상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특히 주거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 120%까지 20%의 추가 이제 용적률 좀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자체 그 조례 자율권을 좀 더 보장을 해줬죠. 그게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어제 우리
국토위 법안 소위를 이제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일부 이제 그 관련 법률이 있어서 제가 올린 게 아직은 이제 지금 숙성 기간을 거치고 예. 있는데 그거 예. 되고 나면 같이 한번 병합 심리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장시간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뭐 혹시 뭐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못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많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그 국감 때 그 테스형 시장이 왜 이래 그런 함축된 말로 국민들의 그 아주 그냥 그 주택 정책으로 화나고 정말 좌절에 빠진 국민들의 그 마음을 대변한 바가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 서민들, 취약계층들에게는 확실한 주거복지 정책, 다시 말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서 또 질 좋으면서도 가격 좋은 그런 주택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중산층의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그런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서 그래서 바로 이 무주택 이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 희망을 좀 살려드리겠다. 그리고 또 이제 실수요, 또 그러면 내가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다주택을 갖게 된 생계형 이런 다주택자들, 이런 실수요자 분들에게 이제 안심을, 그분들은 너무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요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안심을, 그리고 또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희망을,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는 정말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우선 정책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또는 해가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조변 섞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답은 이미 뭐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뭐 국민들이 좀 힘도 좀 실어주시고 하면 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